3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공급사슬 전략과 관련해서 운영 전략하고 유통 전략 요거를 살펴봤죠. 그러면 오늘은 아웃소싱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아웃소싱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저 기업들이 모든 거를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약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바깥에 있는 기업이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은 아웃소싱을 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가 그 가치 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가치 체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기업의 활동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마진을 결국은 창출해내는 거죠. 그런 활동들이 연결돼서. 그런데 그 활동 중에서 자기보다 만약에 바깥에 있는 기업이 더 잘할 수가 있으면은 그 활동은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마진을 창출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아웃소싱과 관련돼서 조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는 기존의 공급 사슬의 전문성,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약한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강점이 있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제 차별화의 잠재성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활동들은 이거는 이제 아웃소싱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반대로 전략적인 중요성이 작거나 제3자가 오히려 더 신속하게, 더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아웃소싱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이용해서 유연성하고 민첩성 이런 것들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쟁적 시장에서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이 비용 차원에서만 아웃소싱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만 이거를 이제 고려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근데 유연성이나 아니면은 뭐 대형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용 차원에서만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제품의 특히 그래서 신제품의 시장 진입이랄지 재고 수준의 관리랄지 경쟁적 고객 리드타임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한 공급 사슬을 구성할 때는 이걸 이제 제3자한테 맡기면은 물론 이제 완전히 맡기지는 않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걸 완전하게 맡겨버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아웃소싱의 효과를 한번 볼까요? 이미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 아웃소싱 업체들 있죠. 이 아웃소싱 업체들은 여러 기업으로부터 그걸 수주를 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규모 경제 효과를 얻어요. 그러면은 비용이 절감되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새로운 생산 능력을 투자를 하지 않고 외부 파트너를 이용해 갖고 신속하게 생산 능력을 증가하는 게 이제 가능한 거죠. 이거는 이제 규모를 자기가 투자를 하지 않고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범위 효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 진입
판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 아시아 지역이나 무슨 유럽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에 진입할 때 아웃소싱 파트너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기술적 전문성 이런 것들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개발하려면은 이제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외국에 있는 기업이 그런 거를 어, 그 전문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은 도움을 많이 얻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웃소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언제냐? 첫 번째는 차별화의 중심이 되는 분야나 활동의 경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차별화하는 건데 이걸 아웃소싱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뭐 유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별화의 중심이 되는 거, 핵심적인 거, 이런 것들은 아웃소싱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능력이 거의 최대한으로 이용되고 있고 당분간 생산 능력을 늘릴 계획이 없을 경우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의 기업이 복제할 수 없는 프로세스나 제품 특성을 가진 경우에 아웃소싱을 해도 제3자는 규모 경제 효과를 얻기 어려우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제3자가 예를 들면은 뭐 규모 경제 효과나 이런 거를 얻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아웃소싱 할 그 기업이 그런 아무 규모 경제 효과 같은 거 이런 걸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 절감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서비스 전략과 관련된 겁니다. 이 고객 서비스 전략은 고객별 수익성 및 고객이 정말 원하는 거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고객 관계 관리예요. 쭉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객 관계 관리는 모든 고객한테 동등하게 잘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의 첫 번째가 이제 그 고객을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고객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도움이 되는 고객에게 더 투자를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서비스 수준도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이거는 공장, 창고, 생산 설비, 서비스 센터 등의 입지, 규모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는데 사업 규모랄지 고객 서비스 요구사항, 세금 관련된 거, 공급자 기반, 규제 관련된 거, 임금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해가지고 뭐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생산 비용, R&D 시설, 생산 인력의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모델이에요. 이 지역이라는 건 뭐 아시아 지역 이런 식으로 그 유럽 지역 뭐 이런 식. 그래서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에서 생산, 고객 서비스 수준, 수입 관세, 제품의 현지화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정 국가 모델이에요. 이게 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수송 비용이 많이 드는 제품의 경우에 이게 이제 적합한데 관세나 시장 장벽 등을 고려해서 현지 생산이 유리한 경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산 네트워크 전략 수립 시에 고려할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비용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이 저렴한 국가에서 이제 생산하기 유리하겠죠. 두 번째는 수요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나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은 제품의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공급 사슬 유연성, 총 공급 사슬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 네트워크 디자인의 중요한 고려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연기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기 전략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완성품 상태로 재고를 보유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 제품의 형태로 보유하면서 최종 완성품의 생산을 연기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완성은 하지 않고 중간 상태로 이렇게 보유하다가 뭐 부품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이제 공통적인 경우에는 이제 제품을 중간 단계까지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수요랄지 뭐 이런 걸 봐가면서 완성품을 생산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휴일리 패커드 프린트의 경우에 이제 그런 전략을 과거에 취한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면 프린트의 경우 유럽 지역 같으면은 예를 들면 뭐 사용하는 그죠 전기 볼티지 이런 것들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전원 코드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완성품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고 나라별 그 수요를 고려를 해가지고 나중에 완성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시장 근처에 생산 기반을 조성할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유럽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생산을 아시아에서 루마니아나 헝가리 같은 중부 유럽으로 이제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공급 사슬 전략을 이제 그 다섯 가지 측면에 살펴봤는데, 이런 공급 사슬 전략이 이제 성공을 하려면은, 어, 이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사업 전략과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급 사슬 전략을 수립할 때 사업 전략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총체적인 전략,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 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급 사슬 전략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기업의 사업 전략이 이제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졌을 경우에 공급 사슬 전략도 뭐 정시 배송 등이 아니고 아웃소싱이나 시설의 통합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사업 전략의 네 가지 주요 경쟁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비용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비용에 민감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제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 그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되는데 이때 이제 그 공급 사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재고 기간을 줄이거나 자원의 이용률을 높이는 등 전체적인 공급 사슬 비용을 절감해서 저비용 전략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제 저비용을 강조하다 보면 비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용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문제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비용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민첩성이나 유연성, 대응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혁신 차원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해가지고 가격 프리미엄을 얻고
시장 진입에 선두주자로 우위를 얻을 수 있죠. 그럼 이때도 이제 공급 사슬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first mover advantage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먼저 진입하면 이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속하게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이 공급 사슬이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라 얘기도 했습니다는 디자인하고 공급 사슬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경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류 산업의 경우에 디자이너나 계획자들이 판매 시점 정보를 이용해서 생산 계획을 조정하거나 디자인을 인기 제품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 시장 진입 시기가 빨라지고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자라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죠. 세 번째는 이제 품질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뭐 품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일관성 있는 성능이 중요해서 생산, 조달, 품질 보증, 반품 등 공급사슬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이제 공급사슬 그 프로세스에 보면은 조달부터 해서 생산, 그죠? 그 다음에 유통,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반품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이 품질 면에서도 경쟁 우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차원입니다. 뭐 우리가 쭉 뭐 강조해왔습니다만 탁월한 고객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객의 충성도를 이제 얻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서 왜 충성도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충성도 측정하는데 그래서 재구매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골 고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남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충성도를 측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서비스 차원에서 탁월하기 위해서는 고객 관계 프로세스와 주문 처리 정보 시스템이 신속하고 일관성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공급사슬 전략이 이제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고객 요구와의 일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와 일치시킨다는 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세분화된 시장별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요구사항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그에 맞게 그 공급사슬 전략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공급사슬로 세분화된 시장 모두를 커버할 건지 아니면 시장별로 다른 공급사슬을 이용할 건지 이거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업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공급사슬을 갖춰야 되겠죠. 뭐 여기 예를 좀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미쉐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제 두 개의 시장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자동차 이제 생산업자한테 그 타이어를 이제 공급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장은 그냥 애프터마켓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타이어를 교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타이어 상점에 가서 교체를 하잖아요. 그 시장하고 신규로 이제 자동차 생산하는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데 공급하는 경우 이 시장이 이제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장별로 각기 다른 공급 사슬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 생산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JIT 같은 거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송도 그 생산 계획에 맞춰서 이게 배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의 그 일반 시장하고는 좀 특성이 좀 다르죠. 그래서 공급 사슬도 두 가지 형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앱손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효율성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별로 각기 다른 이제 글로벌 공급 사슬을 운영하는데 단지 이제 어, 앱손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고객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주문 관련 공급 사슬은 통합되어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이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든 간에 하나의 앱선과 거래를 한다는 확신을 제공함과 동시에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위함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음, 일반적으로는 단일 공급 사슬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을 적당한 비용 수준에 맞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그러나 제품별로 혹은 시장별로 비용, 리드 타임, 배송 측면에서 아주 다른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완전히 서로 다른 공급 사슬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장이나 공급자에 대한 자신 영향력 및 파워의 일치입니다. 사실 이제 공급 사슬에 보면은 누가 이제 파워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대형 할인 매장 같으면은 그 할인 매장이 굉장히 파워를 가지잖아요. 생산자보다도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 할인 매장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월마트다 그러면 월마트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VMI 시스템 같은 게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사슬을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전략적인 목적 달성에 적합한 구성으로 할 수 있는지는 시장이나 공급자에 대한 자신의 상대적인 파워로 결정된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월마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급 사슬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공급자가 재고 관리를 하는 그런 모형 있죠. 그게 VMI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월마트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어, 그 월마트 관련해서는 이제 그 뒤쪽에 가서도 몇 가지 다른 예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그럼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선택적으로 공급자 및 고객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하면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신에게 공급을 하는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파워가 커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나 협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규모가 작은 공급자로 이제 교체를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파워를 좀 키울 수도 있는 거죠. 이 결론적으로 공급 사슬 전략 개발할 때 공급 사슬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공급 사슬이 브랜드 중심인지 채널 중심인지 공급자 중심인지 이런 것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채널에서 누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서 공급 사슬 전략을 수립할 때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적응성이에요. 이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시장 상황도 바뀌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될 수도 있고요. 어, 사업 전략이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 사슬 전략도 이제 진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이걸 한번 보면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는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산업의 역학이 변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인터넷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고객하고 이제 직접 판매 이런 게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그럼 공급 사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의 범위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제품이 개발이 이루어졌다든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판매 지역을 확장하는 경우,
이럴 경우 이제 생산 능력 확장 여부, 그 다음에 새로운 유통 능력 추가 여부, 그 다음에 새로운 채널 개발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사들 전략 수립 시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경쟁 환경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였다든지,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형태를 바꿔야 된다든지, 신속한 배송, 유연성, 높은 품질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공급사들 전략도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흡수나 합병 같은 경우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합쳐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걸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분리하여 운영할 것하고 통합하여 운영할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점검을 해서 적용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그 3주차 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